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을 시작할 건데 소득편을 끝냈으니까 개념 규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마지막에는 개념 규정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전에 변증법을 설명한 적이 있죠. 초등학생도 익힐 수 있는 변증법이라 해서 뭐라 했나요? 개념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한 뒤에 재규정하여 보다 완벽하게 개념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변증법의 다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변증법은 절로 알게 되며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된다. 초등학생도 익힐 수 있는 변증법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한번 볼까요? 변증법 핵심은 뭔가요?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개념으로 접근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다시 재규정을 통해서 그래요. 보다 완전한 개념을 만드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변증법이에요.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릇된 견해가 많이 포대해 있으니까 왜 변증법을 개념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변증법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요? 정반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그런 말 했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해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해겔이 변증법은 정반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까 젊은 시절에 한 수십 년 전에 변증법에 관심이 있고 해겔에 관심이 있어서 당시 번역된 해겔 글들은 다 읽어봤죠. 그때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요즘 들어서는 1년에 한 권도 잘 안 읽지만 다 읽어봤어요. 그때 번역된 책은 정신현상학, 논리학, 역사철학, 법철학, 또 미학 뭐 이런 게 있었죠. 철학사도 있었어요. 그 정도 읽어봤는데 그럼 정반합이 변증법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가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해겔은 뭐라 했을까? 개념의 운동하는 원리 말 어렵죠. 운동하는 원리는 뭐가 운동한다는 건가요? 개념 가지고 뭘 하나요? 이해를 하는 거죠.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보편적인 것의 특수화 현상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조성하는 것을 곧 나는 변증법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어렵게 적어놓는 거죠. 개념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을 보고 차이점을 봐라 이 말인 거예요. 차이점 속에서 공통적인 것을 보는 것, 또 공통적인 것 속에서 차이를 보는 것, 그러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재규정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식인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놔도 쉬운 용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글을 통해서 변증법을 이해하고 이해한 데 익히겠다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하다가 변증법 한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는 수가 많겠죠. 개념을 운동하는 원리를 알고자 하면 개념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것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보고 공통적인 차이점 속에서 보편적인 공통적인 것을 보고 공통적인 것 속에서 또 차이점을 보면서 현상을 이해하고 재규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자와 책상을 있다고 가정하면 의자와 책상을 봐요. 공통적인 것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죠. 그럼 의자는 물체다. 물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의자와 책상이. 그럼 의자는 물체다. 책상은 물체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물체죠.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럼 의자와 책상을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차이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체는 물체인데 이런 물체다 저런 물체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의자는 앉는데 사용하는 물체다. 책상은 뭐 책 쓸 때나 뭐 글 쓸 때 뭐 작업대다 필요한 작업대다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있죠. 작업할 때 사용하는 물체다. 차이점을 적어 놓으면서 또 동시에 공통점을 또 적어 놓는 거죠. 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또 현상을 또 이해하는 거죠. 책상과 의자를 살피면서 또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다는 거죠. 뭐 꼭 책상 의자로 설명했지만 어떤 현상이건 간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데 해겔이 쓴 글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스스로 개념을 만들어보고 현상을 이해하다 보면 아무리 어렵게 써놓은 말도 세월이 흐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도 잘하게 되고 이 해겔이 쓴 글을 보면서 내가 변증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변증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일단 글 자체가 단어나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현실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실존하는 세계로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자유를 간직한 정신, 즉 자기 의식적인 이성의 절정을 나타낸다. 개념을 제대로 규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상을 파악하게 되면 현상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이 현실성을 완벽하게 간직한 견해를 만들어내고 또 그 견해 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성의 절정을 가리킨다. 그럼 이성은 뭐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페이지 19. 이거죠. 의식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육체에 결합된 넋이 있고 여기서 또 파견되는 게 또 있죠. 신에서 분화된 신, 을이 있다. 그것을 또 이제 이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변증법을 잘 사용해서 완전한 현실성을 갖춘 견해를 만들어내고 그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의식이 간직된 분화된 신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요. 변증법은 개념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이해한 현상을 통해 개념을 재규정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견해가 현실성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 그러한 사람의 의식이 간직된 분화된 신은 절정에 이른다. 그래요. 이렇게 쓰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쓰면 평생 연구에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념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해 보는 거죠. 현상을 이해하고 또 확인도 하고 현실성을 갖추려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하거나 실험하면서 그러면서 재규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변증법을 확실하게 익히는 방법이다. 헤겔이 쓴 변증법에 대한 책, 논리학책도 있고 많죠. 읽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헤맨다 평생.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규정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 봤죠. 소득은 이를 통해 소비 대상이나 소비 대상 얻는 수단이다. 규정을 하면 절로 소득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본을 통해 얻는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자본소득은 곧 개념이 되잖아요. 자본소득은 자본을 통해 얻는 소득이다. 활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 근로소득은 활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다. 공통점을 찾는 거죠. 소득. 그래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공통점을 찾고 또 차이점을 적어주고 그러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현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또 재규정해서 개념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 점점 더 현상을 잘 이해하게 되겠죠.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생도 익힐 수 있는 변증법이 그래요. 변증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변증법이지. 헤겔이 쓴 그 두터운 책, 무지하게 어렵게 쓴 거, 그걸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문장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개념을 만들어 보고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접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안 봐도 돼요. 시킨 대로만 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 있다. 인간은 두 가지 활동밖에 안 한다 했죠.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당연히 이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그냥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으로 분류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단들이 개인의 소유로 인정될 때 그러한 수단들은 개인의 재산이 된다. 소유로 인정이 안 되면 재산이 안 되는 거죠. 개인 재산이 아닌 거죠. 사용과 그래요. 소유와 점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점유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더라도 내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남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집도 빌릴 수 있고. 사용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일을 소유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일을 소유로 규정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일은 소유권자겠죠. 따라서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합쳐져 생긴 권리이다. 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하는 순간 자기 게 아니게 되죠. 팔아버리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교환이 불가능하고, 교환이 불가능하니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시장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시장이 발전하면 시장만 발전시키면 되지 왜 사유재산을 제한하지 말아 하느냐, 왜 소유권을 제한하면 안 되느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빌렸어요. 그 사람이 그 집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냐는 거예요. 처분권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한 거죠. 시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말은 곧 시장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말이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곳에서는 소유권으로 인해 생기는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전에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하다 했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경화권을 죽여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했죠. 근데 시장을 앞에 있으니까 뭐 두 번 넣을 필요는 없겠죠. 소유권을 넣는 게 좋죠. 소유권을 넣는 거예요. 시장 앞에 넣었으니까. 시장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소유권, 또 소유권으로 인해 생기는 사유재산이 없으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발전하는 건 뭔가요? 다양한 상품이 제공돼야 되겠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곳은 어딘가요?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민간기업이 시장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뭐 기여하는 방법은 알겠지만 민간기업이 없어도 시장을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민간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밖에 없겠죠. 전부 정부 소유란 말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배급을 하지. 왜 시장 배급을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소유권, 민간기업, 사유재산 이런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제한하면 되겠지, 저거는 제한하면 되겠지, 이건 없어져도 상관없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자. 재산 형성 과정. 어떤 개인에게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 있는데 이러한 수단은 1년 뒤에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자. 시작하는 시점에 재산은 가장 많았다가 1년 뒤에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런데 1년 뒤 1년 전과 같이 동일한 양의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 주어진다면 그의 재산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년 뒤에 다 없어진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럼 1년 뒤에 제로가 되죠. 그런데
제로가 돼서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수단이 제로예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또 일하는 수단도 없어요. 무조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이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1년 다 사라지는 순간에 생겨야 되는 거죠. 꼭 1년일 필요는 없죠. 한 달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없어지는 순간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1년 뒤에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 없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1년 뒤에 동일한 양의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급자족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자. 자급자족부터 항상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뭐 공통점을 보고 차이점을 봐라. 그래요. 자급자족할 때 있었던 일은 공통적이겠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우선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급자족하는 것부터 우선 보는 거예요. 변증법 얘기했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현상을 이해하고 재교정한다. 해결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해결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러한 개인이나 가족이 동일한 양의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을 1년 뒤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 자급자족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 없어지는 순간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는 자족하지 않잖아요. 그 본질은 같나요? 다르나요?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부터 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